경제와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경제와이드 이슈엔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특히 S&P 500과 나스닥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에서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호전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로 14% 이상 증가하면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이 상승할수록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코스피는 다시 3,3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0.46% 하락하면서 3,268선에서 3,286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가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차익 실현 압박이 커진 가운데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시장에 부담을 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장에서는 다시 한번 3,300선이 회복될 수 있을지 잠시 후 시장 전망과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한승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GTX D 노선이 결정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GTX D 노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정부가 초안을 발표했던 것처럼 김포와 부천만을 연결하기로 했고 이거를 이제 GTX B 노선까지 연결해서 용산역까지 떨어지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김포와 검단 쪽 시민들은 지금 강남과 하남까지 연결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해 8.4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수도권 유휴부지 공급만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정부가 과연 이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넘고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이슈엔 직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업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자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장현재입니다. 개장 전 전일장 특징 업종 먼저 확인해 보시죠. 우선 게임주입니다. 게임주가 개별 모멘텀에 힘입어 강세였습니다. 펄어비스는 주력 게임인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 국가신문출판사에서 게임 서비스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또 카카오 게임즈는 신작 오딘이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게임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흥행몰이에 성공하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펄어비스가 전장에서 20.19% 급등했습니다. 종가는 74,400원이었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8.35% 올라 59,7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밖에 넥슨GT가 5.2% 상승하며 종가는 13,100원이었고요. M게임도 3.5% 올랐습니다. 마감가는 9,34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mRNA 메신저 리보핵산 관련주입니다. mRNA 백신 관련주가 컨소시엄 출범식 개최와 함께 상승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9일 한미약품과 ST팜, 주신옥십자, 세계 주축기업과 한국혁신의약품 컨소시엄 등과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컨소시엄 출범식을 열었는데요. 컨소시엄은 내년까지 국산 mRNA 기술을 확보해 전 국민이 1인당 2회 접종이 가능한 1억 도스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메신저 리보핵산 관련주에서는 나이백이 10.2% 올라 42,550원, 한미사이언스와 올리패스가 5%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종가는 76,300원, 올리패스가 1,300원이었고요. 이 밖에 ST팜이 2.47% 올라 111,1,800원, 파미셀이 1.7% 올라 17,9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출산 장려 관련주입니다. 중국의 세자녀 정책 시행에 따른 기대감이 부각되며 출산 장려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청두지부가 발간한 중국 산모와 영유아 용품 시장 발전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 산모와 영유아 산업 시장은 2017년부터 2020년 연평균 16.5%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중국의 세자녀 정책 발표에 따라 관련 산업의 성장이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관련주에서 캐리소프트가 16.7% 급등했습니다. 종가는 24,700원이었고요. 남양유업이 3.3% 올라 68만 7천 원, 삼성출판사가 2.36% 올라 종가는 45,600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네오팜과 홍성그룹도 1%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타이어 관련주입니다. 타이어 업황이 회복되자 관련주가 상승한 가운데 특히 금호타이어의 상승세가 부각됐습니다. 광주시가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지 매각 차익으로 재무구조 개선이 이룰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삼성증권은 이에 더해 2022년 초 신공장 착공과 오이타이어 영업 정상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어 관련주에서 넥센 타이어가 11.7% 올라 종가 1,450원, 금호 타이어가 7.79% 올라 종가는 8,160원이었고요. 이 밖에 효성 TNC 6.04% 오른 89만 6천 원, 효성 첨단 소재 2.65% 올라 종가 42만 6천 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한국 타이어인 테크놀로지도 2%가량 오르며 마감가는 53,400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상황 전해주시죠. 29일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3,300선이 무너지면서 3,286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5.21포인트 0.46% 하락하면서 3,286.6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25일 3,300선을 돌파한 이후에 2거래일 만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4.61포인트 0.45% 상승하면서 1,022.52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는 6,811억 원, 외국인은 5,528억 원을 각각 순매도했고요. 개인은 홀로 1조 2,329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464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고요. 개인 투자자는 409억 원, 외국인은 347억 원 각각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는 1%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SK하이닉스도 0.7%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플랫폼 관련주죠. 카카오가 1.9% 올랐고요. 네이버도 0.8%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1% 내림세를 나타냈고요. 현대차 0.6% 하락했습니다. LG화학이 1% 올랐고요. 삼성 SDI도 1%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은 0.38% 내림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36%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의료정밀 업종이 1.3% 올랐고요. 섬유 의복 업종도 0.4%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서비스업, 기계 업종이 각각 0.4%에서 0.2% 올랐고요. 화학 업종도 0.2%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철강 금속 업종은 2% 약세를 나타냈고요. 보험 업종도 1.6% 떨어졌습니다. 그 밖에 통신업과 금융업, 은행 업종도 1%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작이 0.2% 하락으로 마감이 된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펄어비스가 20% 넘게 급등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1.9%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밖에 카카오게임즈도 8% 강세를 나타낸 가운데 SK머티리얼즈도 3% 이상 올랐습니다. 그 밖에 CJ ENM도 0.6% 올랐고요. 반면에 CJ는 2% 약세, HLB도 1% 내림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알테오젠도 0.2%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환율입니다. 전일보다 1원 80전 떨어지면서 달러당 1,128원 5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S&P 500과 나스닥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또 간밤에는 경기 지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도 개선됐고 주택 가격 지수도 전년 동기 대비로 14%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 S&P나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기술주들의 성장에 되게 돋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어도비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전통적인 나스닥에 대거 포진돼 있는 기술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결론은 지금 미국 시장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낼 것이냐 아니면 좀 하락을 나타낼 것이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더 올라갈 수는 있다라는 저는 판단은 하고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연준에서 얘기하는 유동성에 대한 축소 부분들이 계속 시장의 이슈로는 나오고는 있지만은 이 유동성에 대한 축소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더 이제 손을 떼도
뭐 경기는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 때라는 거거든요. 그 전제가. 그러면은 이 경기가 알아서 잘 크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손을 떼도 되지 않냐. 쉽게 말해서 이제 경기가 알아서 클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는 시장은 그래도 견조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유동성 축소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여기서 연준이 어느 정도 유동성에 대한 축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은 그거보다는 경기가 좋아질 때는 더 견조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경기 회복 기대감에 시장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자, 업종별로 봤을 때 미증시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주가 강세를 나타냈고, 뿐만 아니라 또 보니까 항공주도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성장주, 경기 민감주 할 것 없이 일단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항공주는 하락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네네. 뭐 델타라든지 유나이티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왜냐면은 계속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뭐 변동성, 이거는 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왜 어떻게 아직까지 방향이 흘러갈 수 있는 감을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과거에 작년을 되돌아봤을 때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로 시장은 뭐 처음은 굉장히 많이 변동성을 나타냈었지만은 이게 확진자가 계속 확대가 됐을수록 시장은 면역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 항공주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이슈가 나오더라도 저는 이게 단기적인 노이즈지 이게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백신은 계속 나오고 있고 접종자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공주에 대한 매력도는 좀 있다. 근데 구별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사업자와 아닌 기업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 힘든 그 시기를 버틸 수 있는 재무 구조가 있느냐 없느냐를 좀 판단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사실 저는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대한항공은 괜찮지만 이 이외의 것들은 애매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여객이 다시 돌아오려면은 백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이제 접종자 수가 그렇죠. 많아져야 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자가격리나 입국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직은 풀릴 기미가 잘 안 보이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확 돌릴 수 있을까라는 네네. 물음표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한항공은 버틸 수 있지만 다른 LCC 업체들이나 다른 항공사들은 애매하다. 그리고 여행사들도 정말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여행사는 뭐 매출의 90% 이상이 여행, 뭐 단체 여행이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보면 패키지 여행, 그러니까 이런 여객 수요가 부분들로 증가돼야죠. 예. 국내 여행 갈 때 우리가 뭐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를 이용하지는 않잖아요, 거의.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 개선이 되려면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애매하다. 그래서 모두 투어도 어제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던 게 전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라고 예. 뉴스가 나왔던, 결국에는 이게 못 버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여행주는 아직까지는 재무구조상으로 이 코로나가 언제 뭐 여행의 수요가 폭발할지 모르는데 그걸 버티기는 아직까지 힘들다. 근데 대한항공은 다행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화물로 좀 버티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항공주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구별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은행주들이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뭐 배당 확대라든지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뭐 3% 이상 올랐고 골드만삭스도 1% 이상 오르는 모습인데, 금융주 흐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모건 스탠리가 가장 크게 상승을 예. 했었고, 뭐 골드만이 그 다음에 이제 1% 정도 상승을 했는데, 뭐 어제 웰스파고가 원래 주당 10센트에 뭐 배당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20센트로 발표를 했었고, 네. 뭐 180억 달러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될 거는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어떻게 보면은 이자의 마진 폭이 좀 늘어난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게 순이익으로 은행한테는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은행주는 앞으로 좀 괜찮아질 수 있는 역량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은 다른 업종들은 지금 뭐 기술주들이나 다른 뭐 성장주들은 지금 뭐
4배, 5배 막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은행주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올라온 부분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은행주는 앞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배당에 대한 확대 정책의 그 수혜를 받을 때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자 관점에서는 좋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은행이 배당 정책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건 결국에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은 남아있다, 금융주는. 네. 그래서 금융주는 지금 노려보셔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강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S&P 500 그리고 나스닥이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전일 국내 증시에선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3거래일 만에 다시 3,300선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국내외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좀 따로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나스닥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금리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본적인 성장주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특히 미국을 보시면은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면서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성장주를 주도하고 나스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 우리나라의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 3,300선을 내주는 모습 보여줬고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가장 큰 시가총액 2개의 종목이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하락 반전하고 마감을 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6월 말까지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를 시작한 지도 안 됐고 결국 월 말 단위로 끊어서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장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은 미국 증시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미국의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안정적인 금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는 앞으로 하향 안정이 될 거다라는 부분, 이에 따라서 성장주에 대한 매력도 더 상승,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이 서머 랠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증시도 아마 서머 랠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늘 말일 지나고 나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고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시장을 접근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지금 상반기에 조정을 거친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이제 하반기 주도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데요. 다가오는 7월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우리는 계속해서 7대3 전략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장주 70, 가치주 30의 전략이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인플레이션, 임금 상승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올 거다라는 것이 우리의 예상이고요. 이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주 천천히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성장주의 매력도는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델타 변이의 확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또 소비의 확대가 언택트 쪽에 초점이 더 맞춰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일시적으로의 어떤 굉장히 높은 성장률과 소비가 나타났었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구조의 변화는 확실히 일어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은 여전히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성장주의 비중을 더 높이 가져가는 7대3 전략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6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본격적인 하반기 시작을 앞두고 투자자분들의 고민도 늘고 있는데요.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지금까지 보면은 대표적인 성장주인 언택트 산업, 카카오,
나 네이버 이런 쪽의 상승이 시장을 좀 주도를 해왔었고, 또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 뭐 여행, 리저, 뭐 그다음에 원자재 등등의 가치주, 경기 민감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3,300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종인 반도체가 상당히 오랜 기간 쉬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시장으로 놓고 보면 반도체 업종의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메모리 수요도 서버 D램 관련된 수요가 하반기로 갈수록 더 가시화가 된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증시도 서머 랠리를 기대할 수 있겠고요. 대표적인 반도체 업종의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타이밍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동원 본부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통계청이 5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영 기자. 네, 정은영입니다. 네, 산업 생산 전달보다 얼마나 늘었나요? 네, 5월 전산업 생산 지수는 111.4로 전달보다 0.1% 증가했습니다. 광공업과 서비스업은 줄었지만 공공행정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전산업 생산의 경우 올해 2월과 3월 2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가 4월 다시 줄었고 지난달 증가 전환한 겁니다. 자세히 보면 광공업 생산이 전달보다 0.7% 감소했는데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수급 차질로 자동차 생산이 6% 넘게 줄어든 영향입니다. 또 서비스업 생산도 0.2% 감소했는데 의복과 음식료품 등의 판매가 줄어들면서 생활용품 도매업 등 도소매 부문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공공행정은 8.1% 증가해 6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구입과 접종 진행 등으로 공공지출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 장비 투자가 모두 줄면서 전달보다 3.5% 감소했습니다. 네, 소비 부문은 다시 감소로 전환이 됐죠. 네, 소비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매 판매 지수는 의복과 음식료품 등의 판매가 줄면서 전달보다 1.8% 감소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3개월 만에 감소한 건데요. 감소폭은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입니다. 최근 잦은 비로 하절기 의류 판매가 감소하고 외식 수요 증가에 따른 가정 내 음식료품 수요가 감소한 탓입니다. 한편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달보다 0.2포인트 오른 101.4로 집계됐습니다. SBS 비즈 정인영입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어제 3,286선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0.28%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예상 체결지수 3,295포인트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0.3% 상승 흐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지수 1,02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오름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가 1.6% 탄력적으로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12만 7천 원이고 삼성전자는 강보합 출발 예상이 되네요. 예상 체결가 8만 1,100원입니다. 어제 플랫폼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혼조세가 예상이 됩니다. 카카오가 0.6% 상승세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5만 9천 원. 네이버는 약보합 출발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41만 1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소폭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대차입니다.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23만 9,5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85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2차전지 관련주 흐름이 괜찮았었죠. LG화학 오늘도 추가적으로 1%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84만 8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삼성 SDI는 오늘 또 하락 출발 예상이 됩니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 보합 출발 예상이 되네요. 예상 체결가 26만 5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2차전지 관련주 가운데서 SK이노베이션 오늘 소폭 오름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8만 3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철강 금속 섹터가 많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 호가 상황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입니다. 오늘 1.3%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현재 35만 1,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증권사에서는 포스코가 11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 최대치를 달성할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주가는 오늘장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동국제강도 1%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치 결과 22,350원, 그리고 KG 동부제철도 0.8% 상승 출발 예상되죠. 이 가운데 현대제철은 약보합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호가에서는 조선주 흐름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1% 상승 출발 예상이 되면서 어제장의 낙폭을 하루 만에 만회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치 결과 13만 6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 미포조선도 1% 오름세 예상됩니다. 닷새 연속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이죠. 예상치 결가는 9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삼성중공업 0.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이 2%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치 결가 36,75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해운주 흐름도 좀 볼게요. HMM이 어제 1% 약세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2.98% 반등이 예상됩니다. 예상치 결가 44,900원이고요. 펜오션 오늘 3% 강세가 예상이 되죠. 예상치 결가 8,67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한해운은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제 개임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개임주들 또 순환매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주요 수급 주체들의 매기가 좀 쏠리고 있는 양상인데요. 어제 펄어비스가 좀 급등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오늘은 강보합권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예상치 결가 74,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가운데 NC소프트 보합 출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어제 많이 올랐었죠. 오늘 0.6%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6만 100원 선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빛소프트가 오늘 장에서는 또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치 결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은 좀 조정이 예상이 되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약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치 결과 11만 3,600원이고 셀트리온 제약이 1.68%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치 결과 15만 2,500원. 자, 그리고 CJN입니다. 어제 많이 떨어졌던 만큼 오늘은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어제 낙폭을 또 다시 만회할 걸로 보이네요. 3% 오름세가 예상이 되면서 예상치 결과 84,300원이고 CJENM도 0.5%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치 결과 18만 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가운데 SK머티리얼즈는 오늘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2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업종별 전략이라든지 체크포인트를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테슬라. 사실 최근에 서학겜이라고 하죠. 이제 미국 쪽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테슬라보다는 이제 요즘에 메타버스 쪽으로 옮겨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테슬라와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UBS에서 730달러에서 660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 테슬라 괜찮은 건가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먼저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UBS나 뭐 예전에 뭐 주요 IB들도 목표 주가를 줄 하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100달러도 나왔었고, 근데 그러면은 테슬라 말고 전기차 업체 중에 누가 퍼스트 모버가 될 수 있느냐? 뭐 루시드 모터스도 있고, 상해 우링 주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루시드 모터스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출시가가 하나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이거든요. 물론 주행거리나 이런 부분들은 더 길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지금 그 모델들, 그러니까 분포되어 있는 모델들을 봤을 때 테슬라만큼 다양하냐?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도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 그건 없거든요. 그래서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5월 달에 전기차 판매량을 보시면은 47만 대, 글로벌적으로 이제 47만 대를 팔았는데, 그럼 여기서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200%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3배 수준이죠. 그럼 여기서 절반이 이제 중국 쪽에서 판매가 됐는데, 뭐 중국의 이슈 있죠. 뭐 불매운동 이런 부분들. 근데 지난달보다 더 성장을 했어요. 이게 테슬라의 판매량이. 지금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테슬라는 광고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잡지사나 아니면 뭐 언론사에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뭐 두들겨 맞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죠. 근데 판매량을 봤을 때 그럼 우리가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부분들은 숫자죠. 결국에는 숫자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공격하면은 그게 당연히 합리적인 비판일 수는 있습니다만,
숫자는 더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 비판이 그럼 합리적인가? 저는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문제 없고 그러면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2차 전지 업체들은 결국에는 괜찮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 이유는 저희가 또 개장하고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6월 30일 수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인데 최근에 뉴욕 증시, S&P 500, 나스닥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만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3,300선을 하회하면서 3,286선에서 마무리가 됐었죠. 자, 오늘장 양시장은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출발 지수입니다. 현재 강보합권이네요. 0.25% 오름세로 3,294포인트. 지금 3,294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입니다. 1,025포인트, 0.25% 상승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이네요.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8만 원 선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은 약보합권으로 8만 1,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1.2% 상승 중입니다. 현재 12만 6,500원이네요. 어제 플랫폼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죠. 카카오 오늘 0.6% 다시 한번 상승세 이어갑니다. 15만 9,000원이네요. 사흘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외국계 창구 쪽에서는 또 매도 주문도 나오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가 0.3% 상승 중입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세고요. 41만 3,500원입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입니다. 오늘 0.48% 상승으로 84만 3천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 밖에 현대차 오늘 보합권입니다. 24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권으로 84만 5천 원, 그리고 삼성 SDI가 상승 중이고요. 셀트리온이 0.38% 오름세로 26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어제 철강 금속 섹터가 많이 떨어졌었고 오늘 호가에서는 흐름이 좀 반등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역시 시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봤을 때 운수창고 섹터가 강한 흐름인데 대표적으로 HMM이 좀 상승을 나타내면서 지금 해운주의 상승이 운수창고의 섹터의 오름세를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강금속 섹터에서는 오늘 포스코가 1% 상승 중입니다. 35만 1,000원이고 현대제철도 0.5% 올라갑니다. 지금 54,300원. 그리고 동국제강이 1% 상승으로 22,350원이고요. 지금 KG 동부제철도 1.9% 상승 18,100원입니다. 자, 앞서 해운주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지금 HMM이 2.6% 상승으로 하루 만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44,700원이고 펜오션도 1.6% 상승 중입니다. 8,710원. 그리고 대한해운도 0.29% 상승으로 3,4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해운주가 오늘 올라가고 조선주도 오늘 상승 흐름 이어집니다. 한국조선해양이 0.7% 상승으로 13만 5,500원이고요. 현대미포조선도 0.3% 상승 중입니다. 89,300원으로 지금 닷새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0.8% 올라가고요. 대우조선해양도 1.5% 상승으로 지금 36,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지금 오늘도 전기전자 섹터 흐름도 괜찮습니다. SK하이닉스, LG이노텍이 모두 1.6%에서 1.8% 상승 중입니다. LG이노텍이 22만 7천원이고 LG디스플레이 흐름이 좋네요. 지금 3% 상승으로 24,700원.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LG디스플레이. 그리고 LG전자도 2% 상승입니다. 16만 4,500원. 역시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매수 주문이 지금 빠르게 들어오고 있고요. 앞서 보셨다시피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이고 삼성전기가 0.5% 상승으로 이틀 연속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전자 섹터로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각각 0.4%에서 0.2% 올라가고요. 어제 많이 올랐던 펄어비스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지금 소폭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74,800원. 펄어비스는 지금 뭐 매도가 좀 팽팽하네요.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중국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 개인주 전반적으로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오늘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0.3% 떨어집니다. 지금 59,400원이고요. 그 밖에 종목 에코프로비엠을 보시게 되면 1% 상승으로 21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514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473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36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인데 업종별 수급을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전자 섹터에서는 외국인이 그래도 강하게 지금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화학과 유통업종에서도 외국인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오늘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섹터는 운수장비고 오히려 개인들은 전기전자에서 순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409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38억 원, 6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3원 50전 상승한 1,13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저희가 테슬라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종목은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특히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냥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항상 저도 표를 확인을 하는데 이제 네. 저도 표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의 이제 유럽에서 판매한 전기차 판매량이랑 이제 5월달에 판매량을 집계를 한 걸 봤을 때 표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결국에는 모델 3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판매한 거는 모델 3였고 그 다음에 ID3, 뭐 폭스바겐의 ID3인데 뭐 유럽이니까 당연히 폭스바겐이 좀 잘 팔리는 부분들도 있죠. 근데 ID3는 그 경쟁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뭐 인포테인먼트나 아니면 뭐 OTA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보면 심플한 구성들을 봤을 때 ID3는 좀 복잡하다. 그래서 사실 ID3가 유럽에서는 좀 잘 팔리지만 미국이나 중국 시장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ID3는 경쟁 상대는 아니고 유럽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거고 테슬라는 사실 중국, 미국, 유럽 뭐 이외 지역들도 다 1등이에요. 다 1등이고 이번에 그 모델 S 플레이드를 발표를 했는데 뭐 물론 고성능 차죠. 굉장히 고성능 차인데 뭐 지금 모델 S, 그 모델 X, Y, 모델 3 봤을 때 판매량 목표치는 그래도 조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월부터 5월까지의 전기차 판매량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거도 테슬라가 또 다 그냥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 어쩔 수 없는 게 소비자들이 어떤 거를 선택을 하냐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팔린 거는 이제 모델 Y랑 모델 3인데 결국에는 유럽에서도 이러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이거 대체 UBS에서 뭐 이런 뭐 공매도는 아니고 그냥 뭐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좀 반대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근거는 없지 않을까. 왜냐면은 계속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줄어들고 있다, 전기차 산업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맞는 리포트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전년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기차 시장 자체가 2배, 3배를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파이가 커진다. 네, 여기서 1등을 누가 하고 있느냐? 그럼 테슬라거든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그나마 그래봤자 이제 폭스바겐이나 아니면은 뭐 상해 우림 GM, 뭐 항상 말씀드린 홍광미니가 판매량이 굉장히 높아요. 뭐 2만 대, 3만 대 뭐 이렇게 팔아버리는데 이게 가격이 500만 원이거든요. 항상 말씀드린 마실용 차, 그러니까 뭐 멀리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뭐 마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주행거리고 500만 원이고 굉장히 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경쟁자가 저는 안 보이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테슬라는 뭐
작년만큼 올라올 수는 없겠죠. 왜냐면 시장 자체가 워낙 많이 올라왔었고 그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투자자들도 워낙 많고 이 부분에서 뭐 천천히 가지만은 결국에는 누가 승자가 될 수 있느냐? 저는 네. 테슬라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 LG화학, SDI, SK이노베이션도 좋지만 그래도 소재 업체는 더 좋다. 좋지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 조금 리스크라고 이슈를 짚어드려야 될 부분들이 하나가 이제 CATL. 네네. 그 테슬라가 2025년 말까지 계약을 연장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국내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리스크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곤 있어요. 근데 저는 섹터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CATL에서 탑재를 하는 배터리가 그 인산철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인데 이거는 되게 무거워요. 일단 그 무거우면은 우리가 봤을 때 주행거리가 짧아지죠. 그래서 이게 모델 3의 스탠다드 모델, 그러니까 주행거리 짧고 싼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그쪽에는 보급형 모델에는 들어가지만 롱레인지나 아니면은 퍼포먼스 모델,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긴 모델에는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여기는 또 우리나라 전통적인 3원계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좀 섹터가 다른 거죠. 예. 싼 가격의 모델에 CATL을 쓰느냐 아니면은 LG화학이나 뭐 파나소닉의 좀 긴 주행거리가 긴 모델을 쓰느냐 이거에 좀 다른데 물론 CATL이 더 좋은 거는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 스탠다드 모델이 워낙 더 잘 팔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업체가 피해를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섹터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차세대 배터리, 그러니까 4원계 배터리라고 하는 그 NCMA 배터리. 그러니까 이게 코발트 함량을 좀 낮춰서 가격을 좀 다운시키고 성능을 조금 더 높이는 부분들.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하는 게 이제 LNF거든요. 예. 그러면은 LNF는 조금 더 코발트 함량을 낮추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원가 자체가 낮아지고 판매 가격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들도 당연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 업체들은 여전히 좀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외국인이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됐는데 외국인이 지금 강하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전기전자랑 화학이에요. 지금 전기전자 종목들이 일제히 올라가고 SK하이닉스, LG노텍, LG디스플레이, LG전자, 삼성전자, 삼성전기 다 올라갑니다. 사실 뭐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섹터는 원래 IT 쪽이고 외국인이 들어오면 이들 섹터를 원래 대표적으로 매수하기 마련이잖아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이게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2%, 3%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전기전자 섹터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섹터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루한가요? 그렇죠. 지루한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들, 이 분포되어 있는 기업들이 성장성이 없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네. 천천히 갈 뿐이 다른 거에 비해서 되게 느리게 갈 뿐이지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도 펀더멘탈은 탄탄하다. 근데 그만큼 또 하방에 대한 압력도 낮고 상승에 대한 압력도 낮은데 결국에는 실적이 보여지면서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들. 근데 이거 하나만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수익률이 낮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전기전자 섹터는 결국에는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다. 왜냐면은 디램 시장, 그러니까 서버용 디램 시장이 지금 죽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물론 여기서 파운드리를 딱 놓고 봤을 때 초점을 놓고 봤을 때는 뭐 TSMC냐 삼성전자냐 당연히 TSMC가 몇 년을 더 앞서가고는 있죠. 근데 미세 공정의 차이에 대해서 그러면은 여기 삼성전자가 그걸 못 따라가는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전기전자 섹터에서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저는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캐시카우에서도 잘 하고 있고 파운드리에서도 뭐 ASML 홀딩스의 그 노광 장비를 좀 가져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또 외국인이 사고 있는 섹터가 화학 섹터예요. 뭐 대표적으로 LG화학이 또 이제 화학 섹터에 있다 보니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고 그 밖에 화학 섹터 내에서는 오늘 롯데정밀화학도 지금 2.5% 상승 중이고요. 화학 섹터도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경기가 좋아지면 수요가 당연히 회복될 거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게 그 에틸렌을 뽑아내가지고 납사를 통해서 에틸렌을 뽑아내서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만드는 게 있는데 유가가 상승을 하는 좀 수혜를 받는 거죠. 어쨌든 예. 판매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항상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상승하는 게 있고 공급이 적어져서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이제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게 이제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철강 업체들도 그랬었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똑같은 거죠. 화학 업체들도 지금 뭐 당연히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나 LG 화학이나 지금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는 게 결국에는 판매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시장은 사실 판매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의 이익이나 아니면 선택권이 우선이 부여가 되는 거죠. 우리도 고객사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실적에 대한 증가를 이익으로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화학도 여전히 좀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수출하는 데이터를 봤을 때 전기전자 섹터에서 반도체를 수출하는 부분들하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화학 쪽도 굉장히 석유화학 쪽도 수출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 지금 제가 수출 데이터도 좀 가져오기는 했는데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은 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직격탄을 완전히 맞았죠.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많이 깨져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경기 회복이 되면서 수출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미국 쪽이나 아니면 수출하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고스란히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는 화학 쪽보다 더 수혜를 네.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화학 쪽도 수혜를 조금씩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왜냐면은 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 지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유가는 더 상승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일단은 미국하고 이란 쪽에 마찰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내 임기 동안에는 이란이 핵 보유를 못할 것이다. 근데 이란이 지금 핵에 대한 되게 민감한 자세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란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너네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도 뭔가 행동을 취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결국에는 유가 원유의 70% 물동량이 실어 나르는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부분들. 왜냐면은 이란도 군사력이 좀 약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유가에 대한 물동량이 줄어들면 거기서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란과 미국의 마찰이 있으면은 그 유가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유가 상승이 된다라고 해서 또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로 화학업체는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해운주는 어떨까요?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페노션을 또 사고 있는 상황이고 H&M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 러브콜이 있고 대한해운도 그렇고 오늘 다 일제히 올라가는데 사실 이 수출량이 늘어나면 물동량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뭐 운임지수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차트를 보면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분명 부담감은 있고요. 지금 H&M, 대한해운, 페노션, 전통적 가장 해운업에서는 빅3, 예. 그렇죠? 근데 H&M은 컨테이너선, 그다음에 대한해운, 페노션은 섞여 있기는 한데 벌크선 위주가 많습니다. 근데 H&M은 컨테이너선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지만은 주가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저는 해운조를 노린다라고 했을 때 차라리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네. 근데 왜냐면은 컨테이너선을 안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페노션이 그러니까 벌크선인 시황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재에 대한 물동량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벌크선이 또 필요한 거고 예. 이런 석탄이나 철광석이나 이런 걸 운반하기 위해서는 벌크선이 필요한데 지금 철광석이 없어서 못 파는 정도인데 그럼 페노션이나 대한해운 시황도 여전히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유가가 상승할수록 그 중공업 관련주들, 그러니까 아니면은 조선 관련주들도 수혜를 받는 게 원유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그 산유국들은 시추를 더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예. 돈이 더 많이 남으니까. 그러면은 이걸 실어날 수 있는 배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유조선이죠. 유조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고 그러면은 유조선을 건조할 수 있는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이나 뭐 한국조선해양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고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해양 플랜트를 또 만들 수 있다 보니까 해양에서 시추나 드릴선에 대한 부분들의 네. 이 발주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그 시추선에 대한 BEP가 한 56가 기준으로 $50에서 $60인데 지금 $70를 넘어서는 부분들이면은 일단 손익분기점은 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손익분기점을 넘었을 때 우리 빨리 발주해서 조금 더 이익을 많이 남겨야겠다라는 시나리오로 가겠죠. 그러면은 일단 유가가 상승할수록 조선주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테마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스푸트니크 V, 그 백신 관련주 내에서 히온스 글로벌이 지금 16% 급등을 나타내고 있고요. EID, 이트론, 이수 앱지스 이게 지금 다 러시아 백신 테마주예요. 이게 뭐 원샷 백신 해가지고 최근에 코로나19 델타 변이 그 바이러스 확산 우려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쪽으로 지금 또 맥이 테마가 형성이 되는데 뭐 테마주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이런 시장에서 답답한 시장에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또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슈가 나온 게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중화항체가 90%가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 이슈로 타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테마로 타는 거는 이제 뭐 이트론이나 뭐 아니면은 다른 기업들도 EID, 있죠. 뭐 EID 예. 아니면 이화전기 이런 예. 뭐 관계사니까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그러네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물음표를 찍고 싶습니다. 이거 네네네. 왜 그러냐면은 FDA 승인을 받진 않았다라는 예. 거.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스푸트니크스 V를 맞게 해줄게라고 했을 때 저 맞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네네. 물음표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테마는 있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변동성은 크다. 그래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 재미없잖아요. 하반기 전략을 좀 짧게 세워주세요. 일단 하반기는 작년만큼의 그 상승폭은 나오긴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지루한 시장은 맞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면은 또 어떤 섹터를 좀 노려야 되느냐? 저는 그대로거든요. 결국에는 성장주. 뭐 성장주도 그렇고 경기 민감주라고 했을 때는 뭐 그나마 뭐 방어주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은행주를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남아 있고. 과거에 우리가 돌아봤을 때 성장주는 그만큼 그 주가에 대한 성장이 있었지만 상승이 있었지만은 은행주는 아직 그거는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가 매수에 대한 메리트를 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항공주에서는 저는 대한항공을 네.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플랫폼은 지금 제가 카카오를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카카오는 지금 주가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은 좀 조정받을 때 다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어제 외국인이 하이브, 효성TNC, LG화학, 네이버, 녹십자 순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하이브, 효성TNC 올라가고요. LG화학도 올라가네요. 녹십자도 상승 중이죠. 그밖에 KG 동부제철, 삼성전기, 두산퓨얼셀, LG생활건강도 역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SKI테크놀로지 상승 중이고 두산중공업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 SDI, SKI테크놀로지, 이월드, FNF,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오늘 삼성 SDI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밖에 KCC, 대웅제약, 한미사이언스, DB하이텍, 넥센타이어도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대웅제약이 오름세죠. 지금 시각 9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가 현재 0.48% 상승 중입니다. 다시 3,300선이 회복이 됐고요. 코스닥도 역시 0.4% 상승으로 1,027포인트입니다. 오늘 6월 30일 수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대권 도전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심판하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는 정치 철학 면에서 생각을 같이 한다고 말했지만 즉답을 피했고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의혹에 대해선 아직 보지 못했다며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확산세 비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 수가 800명을 넘는 건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은 올해 1월 이후 처음인데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여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2주간 수도권 특별 방역 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6인 이하 모임 규정을 지키는지 집중 단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오거돈입니다.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그리고 강제추행 치상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고 이 범죄는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 측은 이번 사건이 일회적이고 우발적, 충동적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치매 증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영향을 줄 만큼 인지장애 증상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김의겸 강남 아파트입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아내가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한 아파트를 전세 7억 원을 끼고 13억 8천만 원에 매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의원 아내는 지난해 7월 우면동에 있는 약 40평형 아파트를 13억 8천만 원에 샀습니다. 김 의원은 재산을 공개하면서 우면동 아파트는 거주 목적으로 샀으며 다음 달 이곳으로 이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지난 2019년 재개발 지역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주택을 25억 7천만 원 상당의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의원직을 이어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대체 공휴일 확정입니다.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과 9일 한글날, 12월 25일 성탄절까지 총 4일의 휴일이 추가될 텐데요.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휴일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됩니다.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이 대체 휴일이 될 전망인데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 목은 자르라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인사를 담당했던 정찬용 전 인사수석이 청와대 인사수석 책임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전 수석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김혜숙 인사수석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전 수석은 지난 2005년 이기준 교육부 총리에 대한 인사 실패 사례를 언급했는데요. 자신이 노 전 대통령에게 이럴 때는 인사수석의 목을 쳐야 한다. 참모의 목은 이럴 때 잘라내라고 달려있는 것이라며 즉각 사표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나면 당연히 1, 2심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거기서 책임지지 않으면 결국 대통령이 책임지란 뜻이 되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 조국 오촌 조카입니다.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자산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횡령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조 전 장관 지명 이후 의혹이 커지자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조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파기환송 없이 최종 판결을 내리면 조 전 장관 일가 중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는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소득 하위 80%입니다. 당정 간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이름 붙여진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뉘어지는데요. 소득 하위 80% 여부는 건강보험료 책정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공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갈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기준이 되는 1인 가구 월 소득은 365만 5,662원, 4인 가구의 경우엔 975만 2,580원인데요. 이번 선별 지원을 두고 일각에서는 81%와 80%가 사는 게 다르다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핫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GTX 노선, 또 공급 대책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까지 얽히면서 이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점점 고차 방정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정동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관심 중 하나인 이 GTX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가장 큰 관심 중 하나가 이 GTX 노선 중에서도 GTX D 노선이었는데 뭐 김부선이다 각종 얘기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김포와 부천 구간을 GTX D 노선으로 확정을 하고 이를 GTX B 노선으로 연장하는 그래서 용산역까지 이제 직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제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이제 강남이나 하남을 사실 가길 바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4차 국가철도망을 건설한다는 이 자체가 어떤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형평성 있는 재정 운영이라든지 그다음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본질에 깔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최근에 어떤 김포 신도시 한강 신도시라고 얘기하죠. 한강 신도시하고 이제 앞으로 입주하게 될 검단 신도시까지 합치게 되면 교통량이 상당히 이제 폭증하게 되고 이제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교통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옥철을 타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어떤 지역 정서를 담아서 이제 어떤 거를 이제 D 노선에 어떤 강남 통과를 좀 주장한 것 같은데 국토부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예산의 중복성, 그다음에 2호선, 7호선, 9호선과의 겹치는 노선 구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배제하고 원안대로 이제 김부선 을 이제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확정한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 게요. 어떤 지역 이기주의라고 좀 표현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그런 지역 이기주의와 어느 한 지역에 과다한 예산을
편중돼서 쏟는다라는 거는 다소 정책 추진에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네. 이번에 4차에 빠졌다 그래서 이것이 수정 보완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 주민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이걸 뭐 모두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았어야 됐을 텐데 나름대로는 뭐 최선을 다했다 보십니까? 이게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있겠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안 했다라고 당연히 보실 생각을 수 할 있겠죠. 거고요. 정부 예. 입장에서는 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효율적인 문제, 또 정책의 일관성 문제 때문에 강남 연결을 사실 받아주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사실 강남을 연결해버리게 되면 이게 지하철 9호선하고 비슷하게 연결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9호선이 강남까지 그렇죠. 가죠. 강남에서 이제 하남 네. 나중에 이제 연결이 연결이 되겠지만 될 걸로, 그까지 네.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는 없는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지금 가보면 뭐 얼마 전에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가서 이제 체험을 직접 하셨지만 타봤죠. 예.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든요. 도시철도가 두 량이에요. 두 량밖에 안 그러니까요. 너무 되는데 작죠. 미어 터지고 이제 뭐 거의 콩나물이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니까 개선을 해달라는 거고 주민들은 이제 연결을 해달라 그러는데 국토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김포에서 강남으로 이제 출퇴근하는 인구가 10%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김포 주민들은 연결해줘봐라 10%가 아니라 훨씬 더 늘어난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저는 첫 출발부터 잘못됐다라고 봐요. 이게 GTX D가 아니거든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차라리 그냥 GTX B 연장이라든지 지선이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주민들은 오히려 박수를 쳐줬을 거예요. 새로운 노선이 하나 더 생기는데 왜 박수를 안 쳐주겠습니까? 근데 아마 지난 김현미 전 장관이었나요? 뭐 GTX 얘기하니까 GTX가 대신도잖아요. 급행 광역철도인데 네. 당연히 강남 연결되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졌고 인천시, 뭐 김포시, 하남시, 광동구도 자체 뭐 용역을 하고 뭐 당연히 강남을 통과하는 노선을 막 용역을 주면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실망이 굉장히 큰데 사실 뭐 용산까지 바로 연결되는 것도 저는 다행이라고는 생각해요. 그까지도 안 됐으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자면 지하철 1호선하고 비슷하거든요. 구로역을 기점으로 수원도 가고 인천도 가고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김포로 가는 노선이 있고 인천으로 가는 노선이 있게 이렇게 Y자로 만들겠다는 건데 안은 괜찮은데 지금 당장 불편함을 이제 개선을 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보완 대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구조적으로 여기 2량밖에 안 된다라고 예. 하는데 좀 개선 공사를 하더라도 한 4량이나 6량 정도로 좀 늘려주는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지하철 9호선 또 나중에 김포로 좀 연장해주는 방안도 같이 좀 제시를 해준다면 주민들의 반발을 좀 이게 달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마 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시는 데는 불편함과 각종 얘기들도 있겠지만 뭐 집값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시장의 판단도 있습니다. 지금 GTX 노선들이 지나는 지역들을 보면 집값이 좀 오르거나 들썩들썩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번 발표를 통해서 또다시 또 수도권에 있는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닌가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GTX 노선, D 노선 이제 확정이 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좀 줄 거로 보십니까? 네, 그 GTX 호재 지역이라고 하죠. 그 GTX 호재 지역에 뭐 최종적으로 정착이 뭐 들어설 것인가 안 들어설 것인가 이런 부분이 뭐 확정이 돼서 실제로 개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겠죠. 네, 그런데 이제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 코인부터 모든 이제 거래 시장에서 공통된 현상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의 선 기대와 어떤 정보들이 선 반영돼서 그렇죠. 가격은 이미 그 전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반영이 됐지만 또 실제로 그게 시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또 가격이 좀 내려가는 이유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소위 말해서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집값이 좀 소폭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김포를 중심으로 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상승을 했는가를 제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게 확정도 안 됐는데 뭔가 이제 뭐 하남선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김부선으로 갔다가 김하선 네. 최종적으로 이제 지금은 김용선으로 확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용산까지 가는 걸로. 네, 공교롭게도 다 이름이 다 연예인 이름 비슷하게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7월에 김포시 의회에서
이 그 김하선 결의를 하자마자 바로 집값이 3%가 올랐습니다. 하남까지 간다고 하니까. 네, 그냥 그거는 이제 지자체 의회 자체에서 결의만 한 단계인데 결의만 했는데 그것만 해도 이제 이미 사람들한테 기대 심리가 반영이 돼가지고 그만큼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3%가 올랐어요. 예. 호재가 하나 떴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걸 정식으로 이제 김하선 라인을 국토부에 건의를 하니까 무려 지금 5.6%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김포 지역 같은 경우에 집값 상승률이 무려 이제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15%입니다. 이 당시에 수도권 상승률이 한 9% 정도 된다고 본다고 하면 뭐 2배는 아니지만 뭐 한 그거에 훨씬 더 못 크게 미치는 오르는 금액만큼 모습 상당히 이제 보여주네요. 상승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과연 이런 지역의 집값 상승이 GTX 때문인가 이런 부분을 또 한번 짚어볼 수밖에 네. 없는데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호재 지역은 뭐 GTX 호재 지역하고 어느 정도 겹친다는 공통 분모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일각에서 우스갯소리로 집값은 GTX 타고 상승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GTX 노선 자체가 어떤 집값 상승의 근본 동력은 아니고 이미 이제 시장은 유동성 과잉과 정부 정책 실패 그리고 정부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GTX 노선 문제 때문에 집값 상승이 좀 더 탄력을 받거나 촉매제 역할을 해서 조금 뭐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뭐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고 하면 이제 서울 집값 평균은 이미 11억 원을 넘어섰고 네. 수도권 같은 경우도 7억을 넘어섰고 전국 아파트 평균가가 지금 5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상승장 뭐 이제 주식 용어로 뭐 표현을 빌리자면 이제 굉장히 불리시한 상황이죠. 네, 이제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근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향후 GTX 노선이 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집값 등락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지금 뭐 나중에 또 뭐 잠깐 얘기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 중저가 아파트도 1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에서요? 예, 서울에서요. 그 뭐 구체적인 사례는 이제 다른 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텐데 네. 서울에서 내몰린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이제 지방으로 확산이 되면서 뭐 일단은 수도권 좀 더 나가면 지방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왕 찾는 김에 GTX가 들어서는 곳에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쪽으로 수요가 좀 더 몰린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부동산 상승은 GTX 때문에 상승한 것은 아니지만 GTX가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해서 적어도 미시적으로 국지적 단위로는 GTX가 영향을 미쳐서 집값 등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집을 찾을 때 교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교통이 들어온다 그러면 뭐 집값이 오른다는 거는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치게 장기적인 계획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적인 요인이 되지만 나중에는 그게 더 큰 실망 매물로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지금은 모든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주택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되고 마치 대심도 열차인 GTX를 따라서 부동산을 투자해야지 돈을 번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좀 회자가 되는데 우리가 GTX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대심도 열차의 기준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50km나 60km 거리에 있는 외곽에 있는 이 지역의 사람들을 빠른 시간으로 도심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계획이 됐죠. 지금 가장 빠르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A 노선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가겠다라고 확정된 게 2013년이거든요. 네네. 지금 2013년인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지금 확정도 안 됐고 중간에 문화재가 출토되고 뭐가 돼가지고 사업이 지연이 돼서 그렇죠. 애초에는 2022년에 이거를 준공하기로 했었는데 2022년에서 한 3, 4년이 더 늦어질 늦어지고. 거로 지금 예측되고 있고 이 GTX 열차조차도 지금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B, C, D, E 노선은 지금 D 노선은 지금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라고 국가 계획에 집어넣은 거죠. 그렇죠. 집어넣는데 벌써 이곳이 여기 지역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 지금 그 뭐라 그럴까 과도하게 생각하는 예, 주택에 대해서 과도하게 생각하고 이걸 지나치게 안이하게 좀 생각하는 게 좀 사실 저는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김포 지역에 있는 논란이 되는 이 문제의 그 김포 골드라인은 애초에 9호선 연장과 5호선 연장이 실패가 되고 네. 그다음에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이 책임은 김포시에 있는 거지 중앙정부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역사를 두량으로 원래는 세량에서 네량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장이 이거를 두량으로 밀어붙이면서 기차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의 길이가 중요하거든요. 그 길이가 두량 뺏기는 정차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애당초부터 설계를 좀 잘못한 애초부터 건가요? 잘못한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이 지자체 정치인들이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표를 받기 위해서 이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그리고 급조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실은 이 교통 대란을 일으켜 물론 정부는 이 한강 신도시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었을 때 광역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거로 충분히 고민하고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실수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김포 골드라인의 직접적인 문제는 김포시에 있었다는 거죠. 지방정부에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은 확장할 수도 없으니까 이번에 국가 교통막 계획에서 발표한 것 중에 가장 유력한 거는 5호선을 빨리 끌고 오고 그게 제가 봤을 땐 가장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김포까지는 공항까지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만 건설하면 되는데 이거를 GTX D에다가 의존해갖고 여기 지역 교통망을 해결하겠다라는 건 앞으로 10년 이후의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먼저 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좀 과도하다라는 표현을 네. 써주실 정도로 그렇게 반응을 하고 뭐 아니하다라는 표현까지 써주셨는데 사실 지금 있는 GTX 노선이 결정된 지역들을 보면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적으로. 네네. 먼저 움직였고 그 부분이 이제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을 촉발시키는 유인책이 되기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GTX D 노선에 들어간 지역들도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아마 벌써부터 많았을 거거든요. 당연하죠. 뭐 최대 개발 호재죠. 뭐 이제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기대감이 큰 개발 호재 같으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고요. 네. 또 서울 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인데 지하철 중에서도 강남을 통과하느냐가 이제 골드라인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GTX-D가 강남을 통과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제 네. 사실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김포 집값이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이제 그 기대감이 꺾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실망 매물들도 나오고 반발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원래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를 할 때 세 단계로 오른다라고 하잖아요. 발표할 때 오르고 착공될 때 오르고 완공될 때 올라야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소문 날 때 이제 네, 소문부터 그렇죠. 일단 소문 날 때 오르고 들썩들썩이죠. 발표될 때 오르고 착공될 때 제일 많이 오르고 완공되면 안 오른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잘못된 뭔가 기대감이 너무 선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GTX-D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정치권에서도 그렇고요,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너무 기대감을 많이 준 부분이 있어요. 뭐 제가 특정 학교를 뭐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스카이라고 하잖아요. 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있으면 연세대, 고려대를 갈 실력이 안 되는 학생이 가면 굉장히 박수를 받고 이러는데 서울대를 갈 실력이 되고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못 가게 되면 연세대를 가도 굉장히 실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김용선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김용선만 해도 굉장히 좋은 라인이고 신도림, 여의도를 지나서 용산까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애당초 기대감이 강남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뭘 해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하철 5호선이 연장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다른 지역을 보면 우리 뭐 의왕이라든지 이번에 네. GTX A 노선인가요? 아니, 네. B 노선이 C 노선이죠. B죠, C죠. C, 의왕 쪽은. 그래서 네. 의왕하고 이제 추가가 됐는데 현대건설에서 시공사 선정이 되면서 이제 추가로 지정한 게 왕십리하고 의왕인데 네. 의왕은 원래는 예정이 없었거든요. 인덕원에 원래 계획이 없다가 이제 빵 생기니까 최대 개발 호재가 생기면서 지금 호가 15억이 오르고 네, 지금 뭐 많이 20억 오르고 오르더라고요. 있고 막 이러는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바라본다면 뭐 여러 가지 지금 사회 문제도 생기고 있어서 우리가 님비 핀피 현상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님비 뭐 내한테는 하지 말아라. 내한테는 안 좋은 거 들어오지 마라. 네. 백야드. 그다음에 네. 핀피는 제발 나한테 해달라. 좋은 거 달라는데 예. 최근에는 신조어가 또 생겼습니다. 니비 현상이라고 해서 그 not in your backyard. 나한테 좋은 거 오지 마라. 좋은 거 주지 마라. 너도 쟤한테. 안 된다는 얘기고요. 나도 안 되는데 쟤한테 주지 마라고 해서 지금 사회 문제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맞물려 있어요. 주택 가격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회 문제까지 생기고 있어서 네.
주택 가격을 빨리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막 불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서 이게 총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근데 뭐 GTX 노선이 아니더라도 서울이나 전국 집값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KB 국민은행 통계를 보니까 전국 5분위, 그러니까 상위 20%의 주택 가격이 처음으로 평균 11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17년 2월에 평균 6억 원을 넘었고요. 그리고 한 4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지금 이제 11억 원까지 넘어서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집값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집값이 참 이 상승 열차가 아까 GTX를 타고 오른다면 이런 표현 써주셨는데 이렇게 멈출 기미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그 전에 뭐 인트로로 지금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6월에 1.89%로요. 네.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상승률이.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정부들이 이거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이 집값 상승을 보고 제가 추측건대는 약간 자포자기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뭐 1년 남은 기간 동안 또 다른 뭐 정책을 줘서 뭐 부작용만 일어날 것이다라는 뭐 내부적인 지금 각성도 있기는 있는데 예. 사실 지금 총체적으로 난국인데 뭐 제가 그 김인만 소장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아까 대기실에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속초 투룸이 지금 5억이 넘는다고 했어요. 어디가요? 속초 투룸이 네. 5억이 속초에 넘습니다. 있는 예. 투룸짜리 투룸이. 집이. 그래서 제가 기사에서는 강원도 지역까지도 지금 그 매매 가격 지수가 100이 넘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또 이제 실질적인 케이스를 말씀을 해 주시니까 네. 혹시 뭐 얘기하실 건데 제가 미리 가로챈 게 아닌가 좀 죄송하긴 한데. 그 정도로 집값이 뭐 예. 지역도 이제 많이 오르는 상황이라는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이게 거죠. 물론 서울에서 촉발되긴 했지만 이 현상이 지금 서울에 국한된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뭐 산불이 지금 크게 번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걸 어디서부터 손봐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뭐 거대한 웨이브를 뭐 감소시키는 방법은 정말 충격적인 외부적 요인, 뭐 우리 사례를 들자면 뭐 IMF, 28, 리먼 이런 게 오지 않은 이상 정말 뭐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는 어떤 정책주의, 정책 만능주의 이런 관점에서는 사실 이거에 잡힐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시간을 두고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그다음에 금리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시중에 이제 지금 풀려 있는 유동성이 생산이나 실물, 기업 쪽으로 좀 흘러가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체질 개선이 되면서 돼야 되는 거지 아주 미세하게 어떤 테크니컬한 정책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근데 기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상위 20% 주택 가격이 처음으로 평균 11억 원이 넘어섰다고 했는데 정부 초기부터 발생했던 또 다른 어떤 경제 민주화 문제에서는 지금 그 고가주택하고 저가주택 격차도 12년 만에 최대로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다라는 거죠. 뭐 구체적인 수치를 보자면 하위 20% 주택 가격의 평균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네. 상위 20%는 아까 지금 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1억 한 원이. 평균 11억. 네. 무려 10배가 차이가 나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지금 뭐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 중위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10억 원 정도인데 전국적 중위 가격은 한 5억이라서 거의 그것도 2배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서울 집값 하나 가지고 있으면 뭐 노후 걱정은 크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뭐 내가 집에 있어서 내 개인적 인프라는 확보를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게 나중에 올라서 나의 노후 자금이 된다. 이런 기대까지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뭐 더 그런 어떤 차이가 심해질 것 같은데 근데 구체적인 케이스를 한번 보자고 하면 지금 이제 중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 중저가 아파트를 이제? 중저가로 볼 수 있는지 고가로 편입을 시켜야 그러니까요. 되는지 이제 이런 게 그게 있어요. 모호할 그런데 정도로. 어떤 집의 물리적인 어떤 형상을 봤을 때는 도저히 고가 아파트로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촌 뭐 이편한 세상이나 저번에 예를 들었던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그 전용 실파평 뭐 기존에 이제 그 기반 시설이 낙후된
그 재개발 정비구역 내에서 정말 원주민으로 살던 사람 18평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집값이 실거래가가 지금 15억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한 5, 6년 전, 뭐 조금 더 가서 한 7, 8년 전에 18억짜리 정말 서민형 아파트잖아요. 18억이 아니라 18평. 네. 예, 18평이 15억 이상 간다? 그것도 투기 가열 지역에 묶여가지고 15억이 넘었기 때문에 대출조차 안 되는 구입하기 힘든 아파트다. 이런 건 상상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현실이 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뭐 좀 직접적인 예는 아니지만 또 재밌는 하나 예를 들자면 이제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시가 1억 미만의 주택은 양도세 산정 주택에서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제한을 해놓으니까 공시가 1억 미만의 주택조차도 뭐 거기서 쓸어 담는 지금 이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근데 거시적인 이제 집값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한은에서 이제 금리 인상 논의가 있지는 하지만 사실 이제 이게 뭐 대선 시국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눈치를 봐서 당분간 그렇게 급격하게 올릴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실제 많은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결국은 지금 경제 성장률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과연 고용의 질이나 뭐 실업률 해소 이런 부분에서 질적 선장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가들이 좀 회의적 견해가 있습니다. 네. 결국 지금 내 집 마련의 수요가 서울에서 이제 집을 구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실 전국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마당인데, 그렇다고 하면 주택 공급 확장 정책으로 어느 정도 선회를 하기는 했지만 그 효과는 빨라봐야 5년, 평균 뭐 길게 가면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이렇게 집값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하면 어렵다라는 거죠. 최소한 고가 주택은 보합세를 유지할 최소 2, 3년 정도는 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LTV 완화를 뭐 정치권에서 풀어주고는 있지만 뭐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추가적으로 자기 에코티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집을 구입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럼 결국은 어디로 모이겠습니까? 중저가로 모일 수밖에 없어서 제 개인적인 사견은 중저가 아파트의 어떤 집값 상승은 뭐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정부 뭐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B2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면서 집값이 이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장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이걸 보는 시장 참여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믿질 않는 거거든요. 집값이 지금 떨어지겠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많이 오를 때는 오히려 구매 의욕이 훨씬 더 올라가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살라고 하다 보면 집값이 또다시 견인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경제 컨디션에서 놓고 봤을 때 그 집을 우리가 소득이 증가한 상태에서 소득의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줘가면서 주택을 구입했을 때는 리스크가 약한데, 이게 전부 대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기반으로 해서 주택을 샀을 때는 외부 충격에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죠. 예. 그런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네. 그게 이제 우리 경제 현상하고는 사실 좀 괴리가 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 가격이 이제 조금 잡히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잡히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한다라면 지금 이후에 올 하반기에도 결국에는 거래량도 그렇고 주택 가격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완만한 우상향을 그릴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의 변화에 따르는 시그널이 지금은 현재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고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거를 이제 가시화를 해서 연내 한 1회에서 2회 정도 올리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그것도 이제 앞으로 가봐야 알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된다 그랬을 때는 적어도 이제 2회 이상 정도의 금리 인상이 된다 그랬을 때는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올해 하반기 쪽에 부동산 시장은 약간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우상향의 그림을 그리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 주택 피로도가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 상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조금 더
현실화가 되고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방향으로 간다라면 네. 이미 이제 그 주택 가격은 어느 정도 이제 꼭대기에 올라오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뭐 꼭대기에 올라왔다라는 표현을 써주셨지만 진짜 꼭대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격이 높긴 합니다. 정말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차후에 정말 꼭대기가 또 다른 꼭대기를 더 그릴 것인지 아니면 이제 정말 떨어지는 것으로 갈 것인지는 참 각자의 생각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데요. 사실 작년 또 꼭대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대다수의 정말 많이 국민들은 올랐습니다. 재작년 또 꼭대기인 줄 알았고 계속 꼭대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꼭대기가 아니라 바닥이었고 더 산 넘어 올라가야 산이죠. 되고 산 넘어 산. 네. 지금 그런 양상이어서 저도 굉장히 난처한 게 이제 많이 질문을 받아요. 지금 사야 되냐? 그거 많이 꼭지냐 물어보실 것 그러는데 같아요. 며느리도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사시고 뭐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사지 마라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게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이제 경고를 하셨어요. 집값 하락에 대한 경고를 하셨고 다 맞는 말씀이에요. 소장님 말씀도 맞고 변호사님 말씀도 맞고 홍남기 부총리 말씀도 맞는데 맞는 말인데 현실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여전히 집값은 안 떨어지고 있고요. 꼭지라고 생각하고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고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천정부지에 오르고 있고 강남 집값만 오르면 우리 동네 아니니까 뭐 그냥 부자들 그들만의 리그니까 괜찮겠는데 이제는 서민 주거 지역들 뭐 외곽 지역들까지 소형 아파트 다 오르다 보니까 이제 강 건너 불구경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희망 고문도 없어졌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청와대나 정부 여당에서 집값 잡겠다 믿고 기다려 달라라는 나름대로의 희망 고문이라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희망 고문 메시지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집값 잡겠다라는 시그널은 없고 대출 좀 늘려줄 테니까 알아서 해 사라는 시그널을 주게 되니까 국민들은 더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 그 희망을 제가 볼 때는 정부도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들은 더 못 찾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조치가 필요한데 저는 금리 인상을 좀 당겨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유동성이거든요.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0.25 정도 올려가지고는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시장 기대가 0.25라면 좀 더 올려서 0.5 정도는 한번 올려주는 것도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주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아마 근데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시장에 올 수 있는 충격, 뭐 가계부채가 이제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정부가 나름대로는 이제 어떤 주거 안정화 방안을 염두를 하면서 정책들을 내놓는데 최근에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서 각종 방안을 내놓으면서 거기 좀 눈여겨봤던 게 청년들 주거 환경, 주거 안정성을 좀 도모하고 높여보겠다라고 하면서 방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보니까 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을 좀 연장시켜 주거나 또 월세 무이자로 2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뭐 이런 방안들을 내놓으면서 청년들이 조금은 이 주택 안정에 대한 꾀할 수 있고 또 주택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들어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 정말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부담이 덜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좀 실효성이 있다 보십니까, 변호사님? 네, 뭐 이 질문은 좀 질문 자체가 좀 특성이 있는 질문인데요. 그 뭐 답은 뻔하죠. 뭐 저기 중고등학생만 돼도 뭐 답은 다 맞출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죠. 네, 대책은 안 되는데 그럼 왜 안 되냐? 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까지의 질문과는 다르게 좀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뭐 전세 임대주택 5,000호, 그다음에 청년의 월세 20만 원 무이자 대출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뭐 이것까지 이런 성격의 정책이 좀 더 나가면 뭐 코로나 뭐 재난지원금 같은 건데 도움이 됩니다.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낫죠. 근데 결국은 질문이 도움이 되냐가 아니고 이런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안 해죠. 그럼 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그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뭐냐? 뭐 이것까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뭐 식상한 명언 중에 하나가 최고의 복지는 최고의 일자리지 않습니까? 아, 고용이겠죠. 그건 당연하죠. 그 뭐 개인에 대해 고기를 던져주는 게 아니고 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주면 그것만큼 좋은 복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일각에서는 그래 일자리가 창출이 돼가지고 취업을 했다고 치자. 야 그러면 너 취업해가지고 한 달에 월급 받는 거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1차적으로 전세, 2차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평균 11억 이상 올라간 집 언제 살 수 있어? 그래서 일자리와는 별도로 정부에서 주택 공급 정책은 계속돼야 돼. 이 주택 공급 정책은 전반적인 공급이 아니고 그 청년들에 대한 공급 정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정부가 만약에 정말 통계적인 어떤 고용률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공공 일자리를 뭐 단기에 뭐 예전에 했던 뭐 뉴딜 정책 비슷하게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런 일자리는 사실 큰 의미가 없겠죠. 단기 일자리가 네, 많죠. 단기 일자리가 예. 많지 않습니까? 뭐 노인들, 뭐 은퇴한 자들 또 뭐 저기 뭐 일자리 대상으로 조성해주고 할 수 있는. 제가 말하는 일자리는 그 일자리가 아니고 정말 민간에서 좋은 직장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직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류의 일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일자리가 확보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기업들이 민간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간 투자는 왜 하는 겁니까? 당연히 이만큼 투자를 했을 때 투자금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경제 상황이 좋아졌을 때 민간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어떤 거시경제적 현장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대부분 주식, 코인, 그 다음에 부동산이겠죠. 뭐 저기 부동산 이런 쪽으로 네, 옮겨가고 있는데 자산시장으로 가니까. 그 유동성이 기업 쪽, 실물과 생산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보면 어떤 기본의 자산 쪽으로 모여서 자산 버블을 형성하는 쪽에서 기업 쪽으로 몰리면서 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집값 안정이 하락이 되어야만 그 결국은 일자리도 확보가 되는 그런 측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메커니즘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 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집값 안정의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지금 이제 저는 좀 충격적인 뭐 두 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초기에 출범할 때 그 고용보험 적립금이 약 10조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 유례없이 지금 바닥났어요. 맞아요. 없습니다. 그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 청년들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어떤 취업이 있을 수 있냐면 실제로 있는 겁니다. 제 주변에서 제 지인들이나 선배들한테 비일비재에 듣는 겁니다. 한 3, 4개월 보험 요건 충족하고 바로 퇴사하는 퇴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최저임금 수준 나올 거 아닙니까? 음. 고용보험 받는 게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10조가 바로 동이 났어요. 그러니까 악용된 사례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일부 건가요? 사례가 아니고 상당히 많아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고용보험 바닥났다? 이거 보험의 재정적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근로의욕이 상실됐고 더 이상 이제 노동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쪽으로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게 뭐 그렇게 뭐 고용보험을 뭐 타먹는 이제 개인 청년들도 뭐 그 문제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보세요. 자기는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뭐 한 2, 300 받는 수준인데 주변에서는 뭐 영끌해서 집 샀는데 네. 뭐 몇 한 억이 달 만에 1, 올랐다 2억 이러니까. 올랐다. 뭐 코인 투자했는데 뭐 한 2, 3억 벌었다.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상대적 박탈감이 분명히 네, 일 안 존재하기 하죠.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예, 좀 필요한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잠깐 말씀드리고 뭐 질문을 마무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의 어떤 혜택은 도움이 됩니다. 단기적으로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인생에서 소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근본적으로 어떤 확보해주는 펀더멘탈한 정책은 아니고요. 네. 당연히 이제 기업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어줘야 하고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하려면 당연히 거시경제적 환경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유동성이 또 기업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소위 말해서 부동산, 코인, 주식 이런 거 아니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많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환경 개선을 해줘야 사실 청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보면 집값은 오르고 이제 정부가 나름대로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LH 사태로 촉발되면서 굉장히 그 전에도 무너져 왔던 신뢰가 아주 대폭 이제 바닥까지 치닫는
이제 꽂히는 상황이 됐고 지금 현재도 그 신뢰가 살아났다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LH 비리만 봐도 뭐 직원들이 부동산 법인 세워서 뭐 이제 투기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그 청와대 비서관 중에 지금 김기표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직책이 원래 반부패 비서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투기가 본인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정황과 의혹들이 나오면서 결국 지금 사퇴를 뭐 사실상 경질이 된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부가 인사검증 시스템부터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동안 무너졌던 신뢰를 되살릴 만한 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라는 뭐 의구심까지 가질 정도로 지금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시 처방 미봉책이 돼서는 안 되는데 LH 사태는 제가 방송에 여러 번 나와서 LH는 해체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LH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일들 중에 현장에서의 어떤 그 부도덕한 행위들은 황금어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이제 뭐라 그러냐면 수사에만 의존해 갖고서 나오다 보니까 국민이 좀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혁 수준에 가까운 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그것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연되면서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범죄 행위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나오고 조사가 되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름대로 혁신안으로 내놨던 게 별로 혁신적이지 않았다라는. 네. 미흡하고 그 부패가 이번 정부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누적이 되었던 관행으로 이어진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좀 현실적으로 내놔야 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반부패 비서관에 대한 청와대 검증 체계에 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청와대에서 모든 거를 다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사실 매번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도 그거에 개선하기 위한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욕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제 임기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이거를 개선한다고 해서 국민들한테 신뢰가 이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일단 뭐 봉합하는 걸로 이제 나가는 게 조금 이제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사실 LH 사태가 의혹이 촉발됐던 게 3월 초인데 이 김기표 전 비서관이 임명이 됐던 게 3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일인데 이렇게 검증 시스템이 잘 안 됐다는 것 자체도 뭔가 문제가 있고 여당 대표인 송영길 대표도 인사 시스템에 대한 지적을 했거든요. 네, 이게 사실 국민 정서하고 안 맞죠. 뭐 예전 같으면 충분히 용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사실 통제불능 상태잖아요. 총체적 난국이고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분노, 격앙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공정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공정의 문제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만큼 나는 그에 대한 결과, 대가를 받고 싶은 건데 나는 열심히 뭐 취직도 잘 안 되겠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누구는 뭐 아파트 하나 사서 몇 억 벌고 코인에서 몇 억 벌고 또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 그런 고위공직자들을 알고 보니까 같은 편이네? 또 투기를 했고 맹지를 샀네? 이게 굉장한 상실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욱 조심하고 이게 좀 진짜 조심했어야 되는데 3월 달이면 그 시기잖아요. 그렇다면 그래도 반부패 뭐 비서관이잖아요. 네, 명칭도 반부패면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인사검증 시스템이 저는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화가 나는 상황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되고 예전 같으면 관행적으로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겠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솔선수범을 해야 되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결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당장은 안 되겠죠. 이게 뭐 몇 달 만에 되겠습니까? LH도 마찬가지고요. 뭐 한두 달 만에 해결될 문제 같으면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걱정할 문제도 아닌데 이거는 뭐 몇 년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정권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뭐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LH 사태는 미흡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청와대 내 비서관은 이렇게 일을 또 저지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뭐 소위 말하는 그 말의 힘이 먹히지 않는 뭐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믿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짧게 임팩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이거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한번 뭐 농지법 위반이나 뭐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국가수사본부, 시작 자체 조사 시작 자체가 뭐 한 3월 경이었는데 지금 4개월 동안에 지금 뭐 특수본에서 전혀 조사하고 있지 않고 다른 어떤 시민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그때는 사실 좀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문제 이번에 지금 기획부동산까지 문제가 번졌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게 개인의 일탈로 보기보다는 뭔가 조직적으로 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또 법인을 설립을 해서 부동산을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개인의 양도세보다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 훨씬 적어요. 1-20% 적어. 그러니까 결국은 양도 차익도 나중에 절세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미리 논의를 했다 이런 것이고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충격적인 차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현미 장관 케이스도 그렇고 이번에 투기 의혹이 됐던 김치보 전 청와대 장관 비서관 그 당시에 정부에서 뭘 추진했습니까? 곧 집값 떨어질 거니까 마지막 기회다 팔아라 해서 국민한테 확신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팔지 않았거든요. 왜? 정부 정책 나도 실패할 거 아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자기들 정책에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봐요. 그렇네요. 진짜. 네. 왜냐하면 내가 속해 있는 지금 우리 당이 정책을 시행을 하는데 곧 떨어질 건데 그럼 난 당연히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 정책 분위기인데. 실패할 거니까 그냥 좀 버텨봐.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라면 상당히 지금 뭐 충격이 클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LH 수사는 명확히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발본색원을 해야 될 거고 네. 거기에 더해서 연관되는 파생범죄까지 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별로 없죠. 현 정부가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과연 얼마나 지금 무너진 신뢰를 되살리고 잘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문 소장, 김인만 소장, 정동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서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